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여행 365TV입니다. 오늘은 퇴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퇴사. 일단 어감 자체가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퇴사를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퇴사도 워낙에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퇴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관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말 거 없이 직원들이 자꾸 바뀐다. 그러면 그 기관이 뭔가 문제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새로운 종사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불이익이 따를 수가 있어요. 또 시설 평가에서도 안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시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직원들 퇴사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종사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한 곳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면 장기 근속 장려금이라는 것도 받게 되고, 또 뭐 승진도 할 수도 있고, 뭐 잘하면 여러모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모든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속사정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근무한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러저러한 이유로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언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종사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그동안에 한 번쯤은 다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의문점들을 하나씩 좀 짚어드리면서, 그러니까 퇴직에 관해서는 총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퇴직하면 제일 먼저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실업급여.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그러면 퇴직하는 보람이 없습니다. 퇴직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뭐 퇴사, 퇴직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여러분들 계약서 쓸 때 갑과 을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필요가 없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선 당사자 의사 표시, 여기서 당사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바로 그러니까 한쪽이 될 수도 있고 양쪽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사용자. 여기서 이제 사용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센터의 센터장이 사용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요양원의 원장님이 사용자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센터장, 원장이 아닙니다. 대표를 말합니다. 대표. 물론 시설에서는 대표 겸 센터장, 대표 겸 원장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는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시설장을 해봤죠. 시설장.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다를 수가 있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아무튼 그 사용자가 해고를 한 거예요. 해고. 그러니까 종사자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바로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렇게 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 그렇게 하면 사용자가 불리하니까. 그렇더라도 아무튼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또는 종사자가 대표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냥 나 퇴사하겠다. 잦은 퇴사, 자발적 퇴사,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의견 교환이 있지 않고 그냥 한쪽의 의지로, 한쪽의 생각으로 그냥 통보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그러면 쌍방 간의 의사표시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권고사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권고사직.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당사자가 의사표시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곧바로 퇴직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정년퇴직 또는 사망, 계약 만료. 자, 요양보호사나 이제 그런 이제 종사자분들은 아마도 이 계약 만료가 주로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저는 이 부분 좀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반문 요양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들, 그 수급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수급자분이 병원에 가신 거예요. 또는 도시로 자녀한테 가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거리가 끊어지는 것이죠. 또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일거리가 끊어져요. 자, 일거리가 끊어졌어요. 방문할 가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까? 해고를 당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뭐냐면, 수급자나 그 보호자가 이제는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을 해고로 본다는 거예요. 해고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경우는 해고가 아니에요. 퇴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해고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수급자나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고는 바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해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휴업 상태입니다. 휴업 상태. 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으셔야 돼요. 어디서? 이 사용자한테 휴업수당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 채널에 그 휴업수당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그러니까 고용복지센터에다가 신청한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 계세요. 실업급여 대체 어디다 신청하느냐? 원장님한테 신청하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고용복지센터에다 신청하십니다. 그러니까 간혹 좀 이것도 역시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건데, 실업급여를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센터에다가. 그러니까 그 센터장이 하시는 말이, 우리 실업급여 돈이 이미 소진돼서 없다. 떨어져서 없다. 그래서 당신한테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실업급여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고용복지센터에서 주는 돈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에요. 센터나 요양원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제가 그런 댓글을 보면 막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그래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정확하게 하십시오. 자, 우선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해고인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다. 어떤 형태로든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곧바로 어디를 가시면 됩니까? 고용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 군 단위 또는 뭐 시 단위 다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를 반드시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사자가 그냥 잦은 퇴사를 했어요. 사직서를 내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스스로 나오시면 안 돼요.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나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권고사직. 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권고사직은 센터나 요양원에서 잘 안 해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 성립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제 본인이 내가 이제 몸이 아파서 또는 그 센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그만둘란다. 내일부터 이제 안 나올란다. 그러면서 센터나 요양원식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진 퇴사거든요. 그 경우는. 그런데 센터나 요양원에다가 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센터나 요양원에서는 권고사직 해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년퇴직, 사망, 계약 만료. 자, 이 경우에 실업급여와 관련 있는 것은 바로 계약 만료입니다. 정년퇴직,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왜 주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고생했다 해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뭐냐면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필요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을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하셔야 돼요. 구직활동. 근데 정년퇴직을 이미 했는데 무슨 구직활동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이 없죠. 사망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계약 만료, 그러니까 1년 딱 계약을 했고 끝났어요. 그러면 고용복지센터 가셔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없어서 일을 못 나오고 있다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휴업 상태다. 퇴사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업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이 안 나오잖아요. 예? 일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가? 대표한테, 사용자한테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것은 휴업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수급자가 없어서 센터에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한다. 그러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그렇지 이제 내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이 없으니까 뭐 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사직서 쓰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썼어요. 딱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진 퇴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진 퇴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휴업 상태가 되는데 사직서를 제출해버리면 자진 퇴사가 돼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제공할 수급자가 없더라도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그래서 휴업 상태, 휴업이라고 해서 휴업수당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거 퇴직금 계산할 때도 이 휴업 기간만큼을 또 뭡니까? 그 퇴직금 계산할 때도 분명하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사직서 쓰고 나가라 해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요양보호사 몸이 아파요. 뭐 상당히 좀 중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또는 뭐 산재를 당했거나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예, 그 기간이 치료 기간이 1년이 넘을 것 같아.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역시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 퇴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 네. 근데 그 버티는 그 기간이 사실은 무한정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도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경우는 역시나 자진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양보호사분들은 나는 일하고 싶었다. 일하고 싶다. 그런데 몸이 아프니 어쩔 수가 없었다. 내 의지가 아니다. 예?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실업급여를 못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몸이 아프더라도 그것은 개인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사정. 만약 이런 경우는 있겠죠. 몸이 아픈 게 일하다가 다쳤거나 그런 경우라면 산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역시나 제 채널 그 산재 신청, 예, 그 산재 쪽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경우라도 잦은 퇴사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이면 30일, 그러면 180일이면 6개월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나는 6개월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보십시오. 그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약 7.2개월 이상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하는 날만 계산해야 됩니다. 쉬는 날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24일 또는 25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30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24일 또는 25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180일이 되시려면 6개월 갖고는 모자란다. 7.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여기 나왔죠. 그 시설에, 그 기관에 아주 중대한 귀책 사유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금고가 뭐냐면 교도소에 구금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지만 아무튼 아주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시면 장기간 무단결근. 무단결근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 권고사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권고사직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느냐? 권고사직은 종사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나왔죠. 퇴직자의 부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그 요양보호사가 또는 종사자들이 몸이 아파서 그만둬야 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기관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성실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권고사직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일자리 안전자금, 고령자 고용촉진금, 고용유지 지원금, 신중년 적합직종 장려금, 각종 장려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못 받는 수가 생깁니다. 권고사직이 더 많으면. 그러니까 권고사직은 어느 경우에 해야 되느냐?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라든가 뭐 폐업 또는 뭐 경영의 악화 뭐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권고사직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나
요양원 측에서 공고사직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고사직은 쉽지 않다.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업급여는 어디서 신청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퇴직했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 되죠. 퇴직금이 뭡니까?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겼을 때 한 달 만에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이죠. 근데요, 이제 회사가 어려워진다든가 기관이 뭐 폐업을 했다거나 그러면 못 받습니다. 실제로 방법이 없어요. 퇴직금은 어디서 받습니까? 뭐 고용복지센터?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 아니에요.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했던 곳에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했던 센터 또는 요양원에서 받게 됩니다. 근데 망했어요. 그럼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못 받는 액수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답니다. 1조가 넘는답니다. 엄청나죠. 그게 참 그 퇴직금이라는 것이 민감한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근로입니다. 계속 근로.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끊기지 않고 계속 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쪽은 수급자가 없어서 중간에 쉬는 경우가 생겨요. 그 쉬는 경우가 바로 휴직 또는 휴업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근로가 중요하니까 잠깐 쉬었던 그 기간은 빼고 계산이 되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휴직기간, 징계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급자가 없어서 쉬게 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사직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실업급여도 못 받고 퇴직금 계산할 때도 그 기간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버티셔야 돼요. 휴직 기간 동안에. 그러나 그 센터나 요양원의 실수로 취업규칙에 이런 내용을 적어놓지 않았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사유,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그냥 좀 쉬고 싶었다든가 그래서 잠깐 쉬었어요. 그 기간마저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가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센터나 요양원 측에서 주의하셔야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함부로 사직서를 내지 마십시오.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없어서 몇 개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던 그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수급자를 연결해 주려고 했지만 이동거리, 수급자의 성별, 질환, 거주 환경, 성격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여 휴직기간이 1년을 넘겨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는가? 무슨 말이냐? 기관 측에서는 어떻게든 일거리를 줬어요. 수급자를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요양보호사가 나 싫다.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싫고 나 못하겠다. 이렇게 자꾸 버티는 게 아니 1년이 넘긴 경우에도 근속연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그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계산된다.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사가 과거부터 계속 우리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1년 이상을 휴업 상태여도 그 기간마저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역시나 그 센터 입장에서 센터가 좀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될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퇴직금은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서정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넘으셔야만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은 15시간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센터에서는 퇴직정액금을 적립하지를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만 퇴직정액금을 매달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금 관련된 이제 주요 이슈 중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제가 당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 기간에 너무 미워서 지방노동조합에다가 그냥 고발해 보려고 있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왜냐? 퇴사를 했는데 3개월이 되도록 안 주는 거예요. 퇴직금을. 너무 심하잖아요. 저처럼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14일 이전에 무조건 지급해야 돼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합의한 적도 없어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 지방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못했습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거의 4개월 만에 받았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임금 있죠. 받았던 임금. 그걸로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동일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같아요. 그런데 7개월 동안은 조약원보호센터에서 일했고 8개월 동안은 반문요양에서 일했어요. 그러면 1년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 퇴직금 할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자, 그러니까 대표자가 똑같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직 촉진수당, 취업 성공수당. 이것은 제가 불과 얼마 안 됐죠. 한 10여일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그냥 잠깐 아주 작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인데, 일단은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실업급 퇴직금을 받고, 여기 보시면 이제 되겠네. 퇴직했어요. 그리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실업급여 받아야겠죠?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시면은 바로 이거 신청하시면 돼요.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물론 한꺼번에 주지는 않아요. 50만원씩 줍니다. 매달. 그러니까 이걸 신청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일단은 다 받고 6개월 동안 50만원씩 다 받고 나서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또 돈을 받는다. 취업성공수당.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너무 겁을 먹지 말라.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 받고 구직촉진수당 받고 취업성공수당 받고 이러면 어느 정도는 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직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구직촉진수당 이것을 받으려면 월소득이 1인 기준 했을 때는 116만 6,887원을 넘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인 경우에는 액수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아마도 요양보호사 분들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역시나 구직촉진수당 그리고 취업성공수당 어디서 신청하느냐? 바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여기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언제 퇴직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퇴직하기 한 30일 전에 의사를 밝히시는 게 좋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표를 제출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직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루라도 여기를 빨리 뛰고 싶어요. 사직서를 냈으니 그냥 다음날 안 나와도 되는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보시면요, 사표를 제출했어도,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그 사직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중간에 한 달 건너뛰고 그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직장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무단결근이 되는 것입니다. 무단결근. 무단결근이 되면 사용자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도 제가 다 설명했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 법은 그래요. 법은. 그러나 과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종사자의 무단 결근 때문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것을 입증해야 돼요. 센터에서, 기관에서. 그리고 이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사실 뭐 한 달 남짓 이 정도 손해인데 그걸 갖고서 소송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협박용이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협박만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해도 이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정말 일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바로 사직서를 내시고 다음 날부터 직장에 안 나가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도의상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만두겠다. 그 얘기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일은 언제 좋으냐? 연말보다는 연초에 퇴사하는 게 좋고요. 각종 수당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연차 수당을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겠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월 4일날 입사를 했어요. 4월 4일날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언제입니까? 4월 3일이죠. 4월 3일이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4월 3일날 퇴사를 하면 딱 1년 채우고 나오는 것이죠. 깔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 15일분의 임금을 못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4월 3일이 아니라 4월 4일날 그 다음날 366일 되는 날 퇴사를 하게 되면 바로 이 15개 연차 있죠. 그러니까 15일분의 임금을 더 받고 퇴사를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년 딱 채우고 그만두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1년 채운 그 다음날 퇴직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은 언제 좋으냐? 주휴일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요일날 퇴사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퇴사하세요. 월요일날 퇴사하시는 것이 며칠분이라도 더 월급을 받고 나오는 것이다. 예? 3일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중간에 토, 일요일 주휴일 그 수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할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사를 하더라도 주 초에 그러니까 그 금요일 하지 마시고 월요일 날 퇴사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퇴사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분들, 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퇴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셨던 분들, 자, 이런 분들한테 퇴사의 일련의 어떤 그 단계,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퇴사를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시고 퇴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